이번에 그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약간 오히려 더 혜택을 봤다. 반도체 쪽하고 그다음에 뭐 앞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바이오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좀 중국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이제 2024년 중국 경제는 어떻고, 소비랑 투자, 수출 어떤 좀 상황인가요? 중국 경제가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 작년에 보시다시피 부동산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지금 헝다그룹이 지금 홍콩에서는 파산 신청을 이미 한 상태고요. 파산 이제 소송을 들어간 상태죠. 헝다그룹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헝다 외에도 뭐 작년에도 그 비구이안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중국이 작년에 봤을 때 성장률이 한 4% 중반대로 예상을 했고, 올해는 한 5% 되지 않겠냐라고 중국에서는 뭐 자체적으로는 5%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다른 기관에서는 뭐 5%를 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중국의 경제 상태에서 그 정도 소득 상태에서 4%라면 좀 저성장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술적 반등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비슷한 수준으로 가거나 더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원인으로는 첫 번째는 중국의 정책이, 이번에 그 부동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갖다가 강화해서 그 부동산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였고, 그 다음에 사교육을 크게 규제했죠. 그리고 빅테크 기업, 뭐 알리바바 같은 기업도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기조가 이런 소비성 산업을 통한 거품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차단을 하고, 중국은 국가 주도 중에서도 어느 쪽이냐면은 첨단 산업, 뭐 IT, 네. 반도체, 우주 항공 뭐 이런 식의, 아니면은 뭐 뭔가 더 중화하고 그 근본적인 산업이나 첨단 산업 이쪽으로 가는 거지, 소비 산업을 부응해서 소비 중심으로 가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약간 그 시진핑 정권의 그 색깔인데, 거기 언론에서 실제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본주의적 모델이 아니라 중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이제 추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비적인 것보다는 아까 말한 식으로 좀 굵직굵직하고 폼나는 산업들을 지금 네. 찾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도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사교육을 완전히 금지한다 그러면 청년 실업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빅테크, 뭐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동산까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아주 경제가 이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옥죄고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중 갈등이 있기 때문에 수출까지도 또 타격을 받았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에도 보면은 인프라하고 제조업 투자는 상당히 좋은 편이었어요. 활발한 편이었는데 나머지 부분이 아주 엉망이었거든요. 건설 경기도 상당히 위축되고. 근데 이게 아마 지금 정권의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네. 아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헝다랑 비구이안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작년에 중국 부동산 파산 기업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좀 많이 괜찮아졌나요, 그럼 이제? 안 괜찮아졌습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갈 겁니다. 지금도 정부가 이제 완전히 망하기까지 하지는 않겠죠. 네, 중국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정부의 통제가 아무래도 더 강하게 있죠. 네. 더 쉽기 때문에 이 중국 경제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이제 정책을 쓰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부동산 기업을 이렇게 육성을 다시 활성화시킨다. 네. 예전처럼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럼 중국은 부채 괜찮나요? 여기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네. 중국이 오히려 더 심각합니다. 중국이 정부 부채만 보면은 상당히 양호해 보여요. 그러니까 중앙정부는 그러니까 GDP 대비로 봤을 때 GDP 대비 21.4%, 지방정부가 30.1%, 합치면 51.5%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이게 순수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 미국이 115%, 네. 일본이 220%, 우리나라 45%, 이 정도니까 중국이 뭐 55%,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6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중국은 뭐 55%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게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여기에서 뭐냐면은 LGFB라는 게 있는데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중국이,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부채를 발행해서 이제
지방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은 이게 부채로 잡히잖아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철저히 통제를 하니까 이 LGFB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서 독자적인 채권을 발행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방정부에서 보증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부채인데 회계상으로는 지방정부의 부채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안 잡혀가지고 얼마인지를 몰라요, 정확히. 근데 최근에 그 중국의 신용평가사 창신국제라는 그 신용평가사에서 조사해본 결과 이 LGFB가 2021년도에 중국 전체 GDP의 절반 가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국 평가사들은 너무 그건 적은 액수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중국 GDP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 뭐 3분의 2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아까 공식적으로 드러난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와 합쳐서 55%였죠. 근데 LGFB, 그쵸? 여기서 가지고 있는 그 부채가 뭐 한 60% 된다고 하면은 이것만 가지고도 110%가 되는데 이것조차도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기업하고 가계부채 또 다 합치고 이러면은 중국의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 될지 이게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요소고 더군다나 문제가 이 아까 LGFB라는 게 주로 뭐에 많이 썼냐면은 지방 인프라하고 부동산 투자에 들어간 돈이거든요. 근데 부동산을 지금 경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들어갔던 돈이 회수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부채를 잔뜩 져놨는데 그때 들어간 게 부동산 경기가 살지 않는 한 자기네가 부채를 발행한 게 그냥 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더 지방정부로서는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중국같이 이게 소득이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이나 이게 1인당 소득이 이렇게 이런 정도 높은 수준도 아닌데 인구는 벌써 고령화가 심각하게 빠르게 오고 있고 거기다가 부채 비율이 이렇고 지금 중국 정부에서 경기를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에서 아까 사교육이나 부동산이나 빅테크 쪽, 소비 관련된 빅테크 쪽을 한쪽을 발목을 잡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 경제가 이거를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자, 미중 갈등도 점차 심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G2 중국과 미국을 비교한다면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이제 한동안 뭐 중국이 뭐 미국하고 맞서는 G2 이러면서 미국을 곧 추월한다. 뭐 그런 얘기 많았는데 요즘에는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죠. 글쎄요, 이게 중국이 좀 이렇게 경기가 활성화되고 호황이 되는 게 우리나라한테도 유리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경쟁도 하지만 서로 또 보완도 되는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망해야죠. 이건 절대 아니에요. 스포츠 경기야 중국이 못하면 우리가 이제 이기면 금메달 따면 좋은 거겠지만 이거는 경제는 스포츠 경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상당히 불확실성도 높고 이제 이 어려운 와중에 미중 갈등을 겪고 있고 또 공동 부유 이러면서 이제 기업 환경을 좀 악화시키는 요소들도 많고 해서 중국이 2021년도에 중국의 GDP가 미국 경제의 76%까지 따라왔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에 이게 64%로 하락을 합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피크 차이나론이죠. 요새 피크 차이나라는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피크고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 얘기인데 저는 이제 피크 차이나라는 거를 또 이것도 어떻게 보느냐예요. 피크 차이나라 그래서 중국이 그냥 폭삭 망해가지고 중국이 사라지느냐.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중국은 지금도 뭐 낮은 인건비를 통해서 저가 제조업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중국도 상당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조업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합쳐봤을 때 보면은 중국 정도 되는 나라가 상당히 드뭅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그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선진국 수준이냐 하면 절대 그건 아닌 거고요. 이제 그보다 아래 단계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피크 차이나라 하더라도 중국이 완만하게 미국과 거리가 좀 멀어지는 정도. 그리고 미국을 앞으로 쫓아갈 수 없고 G2라는 말을 이제 쓰기 어려운 수준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중국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게 중국같이 큰 나라가 순식간에 꼬꾸라지는 일은 사실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저도 이 피크 차이나론에 이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게 중국이 글쎄요, 이게 지금 뭔가 이렇게 반전을 만들어서 다시 이제 미국하고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점차 그 미국의 이제 견제론에서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점점 탈중국화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로 인해 수혜받는 나라에 있을 텐데, 뭐 많은 분들이 인도나 베트남이 제2의 중국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그런 이야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저도 뭐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 약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중국의 의존도를
벗어나면 어느 나라가 혜택을 보느냐? 저는 그게 한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나라가 될 거예요. 이번에 중국하고 경쟁을 하면서 미국이 느낀 거는 한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절대로 높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인도가 수혜를 가장 많이 보느냐? 그럼 인도는 또 나중에 중국처럼 될 그렇죠. 테니까. 예, 더군다나 인도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거든요. 인도가 결코 쉬운 나라가 아니죠. 옛날에 70년대에도 보면 비동맹 국가들을 주도했던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소련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런 나라였고, 이거 인도는 결코 그렇게 다루기 쉬운 나라가 아니어서 인도에다가 몰빵을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그렇게 할 리가 없죠. 네. 그러면은 여러 나라들로 이제 좀 분산이 되고, 또 하나는 리쇼어링이 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으로 안으로 들이겠죠. 예.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보면은 그 IRA에서 그 해외 우려 기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드디어 나왔죠. 그 전까지는 이제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확실성이 컸어요. 근데 여기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뭐 세부 규정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중국하고 한중 합작을 했을 때 중국 지분이 25%를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해외 우려기관이 됩니다. 해외 우려국가가 이제 네 나라인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이 네 나라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분이 25% 이상이 되면은 그 합작 회사도 해외 우려 기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미국의 기준에서 우려국인가요? 예. 예. 야, 우리나라는 이 중에 3개나 바로 옆에 있네. 그렇긴 한데 어차피 우리나라가 합작 회사를 세운다 그러면 그 셋 중에 중국밖에 없죠. 우리가 뭐 북한하고 뭐 합작해서 미국에 수출할 일은 없고, 러시아하고도 합작 잘 안 하죠. 뭐 이란하고도 뭐 합작해서 뭐 미국에 수출할 일은 없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중국인데, 중국하고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든 뭐 배터리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부품 같은 경우를 사용한 자동차가, 특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자동차인데, 이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해외 우려기관에서 만든 부품을 전혀 쓰지 않으면은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줘요. 근데 그 액수가 뭐 구체적으로 뭐 여러 규정이 있는데 잠깐 그게 한 7,000불 뭐 이렇게 이상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우려기관에서 나온 부품을 쓰면 그 보조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지니까 사실상 수출길이 막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지금 25%, 그러니까 중국 지분이 25%인데, 이게 중국이라는 거를 갖다가 그럼 어떻게 보냐면요. 중국 정부, 그 다음에 중국 국영기업, 그 다음에 중국의 고위 정치인, 그 다음에 고위 정치인의 가족인데 이제 형제하고 부인하고 뭐 자식 이렇게 되고요. 저도 뭐 친인척 관계를 어디까지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막 사촌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중 합작으로 만든 기업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특히 광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근데 이런 데를 우리가 미국으로 수출을 해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분을 더 매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만약에 60%를 가지고 있고 중국이 40%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75%까지 메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추가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하면 투자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그만큼의 돈을 이제 또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은 되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그래가지고 이 배터리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협회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그래요.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그런 비용 부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를 쫓아오던 중국을 더 꽉 누른 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IRA하고 칩스 액트, 사이언스 앤 칩스, 그러니까 과학하고 반도체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미국에다 보조금 잔뜩 주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는 거가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추격을 갖다가 몇 년 정도 더 시간을 벌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협상을 끝내고 나서 미국 측에서 우리가 그 75%까지 우리가 지분을 매입해야 되는 건 너무 과하다. 50%까지 해야 되지 않냐. 그 전에 막 그렇게 로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니네가 최후의 승자다. 근데 뭐 이렇게 불만이냐. 사실은 그 말이 맞기는 맞는 게, 지금 당장 이제 비용은 더 든다 하더라도 중국은 아예 원천 봉쇄가 된 거거든요. 미국 수출길이. 그러니까 반도체에서도 그렇고 이 배터리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번에 그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에서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중간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면서 상당히 그동안 뭐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테고 비용도 그럴 테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약간 오히려 더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미중 패권 전쟁으로 뭐 당연히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좀 더 플러스일 것 같다. 모든 면에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반도체하고 배터리라는 분야로 한정을 해서 본다 그러면은 좀 혜택을 본 거죠.
그럼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견제 정책과 치포 동맹, 뭐 IRA 같은 것들은 중국 봉쇄에 어느 정도 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중국이 상당히 이번에는 타격을 많이 본 거고,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앞으로 미중 갈등은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번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 어떻게 되든지 그 기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미국은 그러니까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게 사람들이 왜 트럼프가 그 말 쓰니까 저 미국 우선주의 그러는데 그럼 뭐 바이든은 뭐 아메리카 세컨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다 미국 우선주의로 하는 거고 특히 중국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거는 민주당, 공화당 다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래서 이런 큰 그 무역 정책하고 산업 정책, 그러니까 자기네 특히 전략 산업에 대한 그 인식은 양당 모두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도 좀 자유롭게 수출하고 중국에도 자유롭게 수출하는 게 뭐 당연히 좋을 텐데. 네, 제일 좋죠. 한쪽 시장이 저렇게 좀 막힌다라는 거는 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특히 한국은 사실 중국에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국가 중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둘 중에 누구 편을 든다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국제 관계에서, 외교 관계에서. 실리를 봐야죠. 예. 아니, 뭐, 의리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없는 거고, 기회에 따라 상황에 맞춰서 친중도 했다, 친미도 했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히 그런데, 근데 물론 우리가 하고 싶다고 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양쪽의 눈치를 보는데, 이거를 생각해 보시는 거는요, 트럼프 정권 시절에 미중 갈등이 상당히 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무역량, 미중 무역량은 늘었습니다. 다만 전략산업이라는 한 분야에 대해서만 그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무역은 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중국하고 할 때 이렇게 중국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차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반도체 가치사슬 공급망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미국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편인데 중국하고의 관계 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지내야 되고 특히 중국하고 1대1로 상대를 한다기보다는 우리나라는 다자간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뭐 제재를 한다든지 뭐 중국과의 미국이 갈등을 일으켜서 중국 물건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 할 때 절대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면 안 되는 거고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중국하고 할 때도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협상 그룹 안에서 전체적인 협상 구조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른다라는 거를 중국한테 계속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래도 중국이 다 알긴 아는데 적어도 이제 그런 관계를 얼마나 세련되게 하면서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이느냐 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외교력인 거죠. 자, 유럽 경제는 그러면 지금 좀 어떻게 2024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에 하도 죽 써가지고 0.4% 뭐 0.5% 이런 식인데 올해 조금 나을 거라 그래요. 근데 그래도 1%가 넘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기관은 없습니다. 전부 다 0.5에서 1% 사이예요. 그러니까 계속 0%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거죠, 유럽이 지금. 근데 그렇게 된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유럽이 이제 상당히 경제 활력을 잃었고 특히 독일, 그러니까 EU에서는 가장 맹주가 되는 게 독일인데 독일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없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조금 민감한 문제지만 난민 문제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갈등도 심해진 상태고 그러면서 경기가 잘 회복이 안 되는데 저는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본 경제는요? 일본이 요새 이게 이제 장기 뭐 30년 불황을 이제 드디어 극복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드디어 물가 상승률이 이제 물가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였잖아요,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일본은 엄청나게 비싸다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 싸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집값이라든지 교통비 뭐 그 유틸리티 비용 이런 거는 우리보다 비싼데 특히 먹는 거 같은 거 보니까 싸더라고요, 오히려. 그 정도로 이제 물가가 정체돼 있었죠, 일본이. 뭐 임금도 정체되어 돼 있었고. 근데 지금 물가가 오르면서 임금도 같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 경기가 드디어 꿈틀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로 경제가 활력을 찾은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 조금 온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실질 임금이 올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실질 임금이 많이 오르질 않았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아직까지 경기 회복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게 엄청 긍정적으로 얘기하시진 않으셨는데 니케이 225 지수는 지금 최근 30년 만에 처음으로 35,000선 넘었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탁 치고 올라왔을까요? 저도 이제 일본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분석은 안 했는데 이게 주가가 오르는 거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경기가 좋으면 주가가 오르지만 주가라는 거는 그거 외에도 영향을 많이 받아요. 금리라든지 통화량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일본이 그동안 낮은 금리를 계속 유지했고 이제 통화 공급도 많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통화량이 많이 풀려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뭐 아주 일본 그 주가까지는 제가 아주 자세히 분석은 못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일본 경기가 저는 그렇게 뭐 경기가 크게 활성화됐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빠르다. 예. 자, 1월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되었는데 앞으로 코인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올해 지금 요거 꼭 그 사건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난 몇 년 동안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디지털 화폐로 전환되는 거는 필연적인 대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이게 뭐 CBDC라 그러죠. 그러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 지금 한국은행,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그거 지금 시험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범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자산도 다 디지털화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화폐 중에서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그 자기 자리를, 기반을 잡아놓은 화폐,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값어치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갔지 절대로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뭐 대표 코인이라 할 수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 같은 건요. 네, 뭐 리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저는 앞으로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그 자기의 자리를 확실하게 유지할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폐를 우리가 쓴다 그래도 금의 가치라는 거는 항상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 금이라는 게 뭐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용도로 뭐 보석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지만, 반지로도 쓰고 있겠지만, 금이라는 게 저장 가치로서도 상당히 값어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리플 뭐 이런 것들은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당히 많은 코인들이 이게 다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코인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별별 것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옥석이 싹 가려지는 과정은 있을 거로 봅니다. 자, 산업연구원에 계시니까 주목하고 있는 혁신 기술의 미래 산업은 어떤 쪽인가요? 뭐 항상 나오는데 요즘에 보면은 가장 이제 핫한 거, 올해 보니까 연구 주제도 그렇고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AI가 가장 많고, 가장 압도적이고, 또 AI 외에도 지금 이제 요새 막 뜨는 게 양자 기술이 있죠. 양자 컴퓨팅, 뭐 양자 통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양자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이렇게 막 활발했었는데 조금 요새 관심이 시들해진 게 메타버스나 블록체인 같은 것들이 약간 좀 그런 상태고요. 근데 올해 제가 이렇게 다른 연구원 것도 그렇고 과제가 뭐가 이렇게 새로 쭉 뜨다 보니까 역시 새로운 걸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양자하고 AI 로봇, 그리고 로봇하고. 그러니까 AI하고 로봇이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은. 그리고 제조업 쪽에서 보면은 여전히 반도체 배터리는 여전히 아주 뜨거운 그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관련돼서 작년에서도, 그러니까 탄소 중립 그러니까 뭐 그 리사이클링 관련된 산업들, 뭐 그리고 태양광이나 해상 풍력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쪽에서도 올해도 아마 그런 흐름은 좀 이어갈 것 같습니다. 경제를 이제 연구하신 분이니까요. 혹시 2024년에 그러면 돈은 좀 어디로 이동하는지, V 시그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가 제일 이제 못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거를 할 줄 알았으면 아마 제가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그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한 가지 이제 이런 생각은 해요. 앞으로도 변화는 많겠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들은 여전히 있을 거고요. 제가 뭐라고 딱 찍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도 뭐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앞으로도 꾸준한 것들은 아마 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만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잘 못 드리지만 그 부분을 이제 구태여 말하자면은 저는 여전히 그래도 반도체 쪽하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바이오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가 정말로 이게 대형 바이오 회사들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지금 100년 이상 꾸준히 가고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스타트업이 쫓아오기 가장 힘든 부분이 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은 임상을 해내야 되는데 3상까지 다 버틸 수 있는 스타트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획기적인 기술, 상대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딱 나와도 결국은 3상을 못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한테 그 기술을 팔게 돼요. 물론 그러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 다 기존 기업한테 흡수가 되는 거죠. 특히 IT 서비스 쪽은 변화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90년대에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모든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다 장악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후에 뭐 구글, 뭐 그 다음에 그거랑 관계없이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게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가능한데 바이오 쪽은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근데 지금 여러분 한번 인구 구조를 보시죠. 우리나라만 고령화되는 게 아니죠. 세계적이죠. 예. 그리고 소득은 더 높아지면은 그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출을 어느 쪽에 하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노화 관련된 쪽 뭐 그렇죠. 이런 데서 굉장히 그 시장이 커질 거고 그래서 저는 바이오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기술은 그 거의 이거는 사람이 밥 먹고 살듯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뭐 제가 죽고 한참 후까지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산업으로 남아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기술들은 이게 사실 뭐 유행을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바이오 이런 거는 절대 유행을 타지 않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제가 주식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어디 뭐 이렇다 이런 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큰 흐름으로만 이렇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저희 김작가 TV에 처음으로 나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뭐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뭐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평가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가 말을 하고 나면은 꼭 이상한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한 말을 한번 좀 종합적으로 보셔가지고요. 근데 아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과거에 비해서 뭐 넛크래커는 벗어나서 뭐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앞으로 잘하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렇게 낙관적으로만 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곧 망한다 이렇게 또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봤을 때 다른 채널에서 나가셨다가 좀 악플에 약간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 제가 악플 다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기지 마세요. 삭제하지 마시고 그래도 무슨 악플이 달렸는지 제가 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남들하고 이런 생각이 차이가 있구나. 다음에 뭐 조심해야겠구나 하는데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생각이 다른 얘기라면은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비난과 비판은 다른 거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여러 가지 뭐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다 평가를 했지만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이 이 많은 거를 갖다가 그에 대해서 다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20년 넘게 이제 뭐 경제연구소에 있으면서 보아왔던 거를 가지고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오기 전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이제 보긴 봤는데 이거 외에 또 다른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따라서는 제가 한 얘기하고 이제 뭐 다른 얘기도 있고 또 하겠지만 저도 또 제 얘기가 절대적이라고는 절대적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의견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그냥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이 가장 전문 분야가 어느 영역이신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서비스 산업 중에서 제가 뭐 의료, 사회 서비스 이런 쪽을 하면서 고령 친화 산업 쪽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 구조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이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네. 박사님 다음에 모시고 인구 구조랑 고령에 대한 또 이야기 한번 제가 좋은 시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여사님은 조효순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